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친가댁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큰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큰어머니께서 막 시집을 오시기 전 시대, 그러니까 저희 친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시댁 어른들 및 일가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를 도우며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을 때 할머니께서 큰어머니를 따로 부르셨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시집에서 겪어야 할 일과 당부사항, 한 가족이 됐으니 지켜야 할 유의점 등을 다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전하시며 마지막으로 집안 사정 중 하나였던 고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어렸을 때 큰아버지를 유독 예뻐하셨던 그분은 젊은 나이에 급사하셔서 영정사진만 한 장 남겨놓고 가신 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리고 세 사람을 맞았으니 영장사진이라도 보며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기어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영정사진을 꺼내 큰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순간 큰어머니께서는 쏘스라치게 놀라시며 자신도 모르게 영장사진을 집어던지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그때 그 어려운 자리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영정사진이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죽은 사람의 영정사진이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보통 영정사진이라고 하면 여유롭고 인자한 표정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나이에 급사하셔서 그랬는지 아주 표독스럽게 노려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큰어머니의 설명을 빌려 옮겨보자면 하얀 소복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지만 창백한 낯빛에 초점은 없었고 매섭게 노려보는 그런 사진이었죠.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정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진이었겠지만 처음 그 사진을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죽음에 대한 냉소와 한스러움이 서려있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당연히 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울고 있는 큰어머니 곁에 큰아버지께서 다가와 자초지종을 듣고 어른들 앞에서 주의를 주는 척하면서 뒤뜰로 나가 몰래 큰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포는 큰어머니께서 안전히 시댁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식을 올린 두 분은 시댁에 들어와 사시게 됐는데 큰어머니께서는 희한하게 집 대문만 넘으면 마치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고 온몸에 한기가 도셨답니다. 마치 대문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야에 빨래를 받거나 큰아버지가 씻을 물을 받으실 때면 마치 뒤에서 누가 등을 떠밀듯이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셨고 심지어 세수를 하려고 자세를 잡으면 뒤에서 꽹과리와 종소리가 들리면서 앙칼진 여자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큰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큰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알아놓은 며느리를 향한 어르신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용한 점쟁이를 찾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하자 누구나 예상했듯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원혼이 첫 인사를 그르친 큰어머니를 괴롭힌다며 구슬해서 원혼을 달래거나 큰어머니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달리 무속신앙에 부정적이셨던 할아버지의 반대로 굿은커녕 다시는 점집을 드나들지 말라는 엄포만 떨어졌고 결국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보다 못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 분을 분가시키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집안의 장손 내외, 그것도 결혼 직후 분가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결국 큰아버지 내외는 집안에서 분가를 하셨고 정말 희한하게도 분가 후 큰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회복되셔서 결국 건강하던 시절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문에 본가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몸이 아프시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셨다는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큰어머니를 포함한 당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집안의 금기처럼 고모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집안의 새 가족이나 외부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태어나서 지금껏 이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등포 모텔 괴담.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여튼 갔는데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방이 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라며 특실을 줬습니다. 그냥 특실을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인디 뭐 어쩌고 한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해서 벌써 살짝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딱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 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분명 정지시켜 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린 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연은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걸 느꼈거든.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고.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신은 들어있었지만 몸이 꼼짝달싹 못했어.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깨악하고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들어갔던 그 방이 유영철이 누군가를 살해했던 방이라네요. 세 번째 이야기, 절벽회담. 지난 여름 친구들과 셋이서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새벽 4시 10분. 슬슬 잘까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놈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침 해를 보러 가자라며 입을 열었다. 나는 자고 싶어 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한 놈마저 가볼까? 라고 덩달아 신을 냈다. 결국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 위 등대가 보이는 언덕을 향해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정신으로 멍하니 있자니 서서히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5시가 되어 곧 해가 뜰 즈음이었다. 친구 중 한 놈이 저기 누가 있는데? 라며 말했다. 뭔 소린가 싶어 나는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등대 아래 낭떠러지 절벽을 사람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암벽 등반인가 싶었지만 이런 꼭두새벽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나와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이상한 광경을 바라봤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또 눈치챘다. 처음에는 한 명이 오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수가 되어서시었다. 그뿐 아니라 절벽을 기어오르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바닷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수면 아래서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고는 그대로 벼랑을 오른다. 조금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평범한 옷이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 왠지 위험한 것 같아. 도망치자라고 한 친구가 말했다. 다들 거기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우리는 바로 차에 올라타 그곳에서 떠났다. 그 후로도 2번 그 등대 근처에 갔었지만
그때 말고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 그 지역에서는 자살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날 본 게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그 낭떠러지 절벽을 바다에서 기어나온 사람이 맨손으로 오르는 기묘한 광경은 지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중고차. 과거에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했었다. 차량 한 대의 경매가 끝나고 며칠 후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기본적으로 클레임은 많을 수밖에 없다. 장비 중 일부가 결품이거나 서류상 처리가 잘못된 게 대부분이다. 이쪽도 워낙 잦은 일이라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서 트집에 가까운 건 거절하고 이쪽이 잘못한 것이면 사과하고 보완한다. 차량 자체의 문제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해 대처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차 안에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어서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상사와 상담했다. 손님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드리기로 했다. 대개 클레임으로 인해 회수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우리는 다시 차를 정비하고 조사한 후 출품했고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 영구차로 사용하던 것이라는 고리표를 새로 붙인 채로 말이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룸미러에 여자가 비치는 그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문지기. 과거, 해외에서 유학할 무렵의 이야기다. 원이 드러날까 두려워 비밀로 해둘 생각이지만 유럽의 자그마한 나라인 것만 밝혀두지. 1년간의 유학생활 중 나는 대학 근처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대학 자체가 완전 깡촌에 있는 낡아빠진 학교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럽은 거리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 관련 법률이 엄격한 듯했다. 대학 건물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서 멋대로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불가능했던 거겠지. 그 탓에 벽지도 너덜너덜하고 바닥은 나무가 삐걱대는 데다 냉난방도 안 됐다. 일본이라면 지진 한 방에 무너질 건물이지. 대학교가 그 정도니 기숙사는 오죽할까. 학교 건물이랑 막상막하일 정도로 낡아빠진 건물이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나무 틈새로 바람은 숭숭 들어오지. 뒤까지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끔찍한 곳이었다. 당연히 냉난방도 안 되고 그나마 공유 룸에는 난로가 있었기에 겨울에는 거기 다 같이 모여 앉아 겨우 견뎠다. 기숙사 주변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려면 정문을 거쳐야만 했다. 그 문 옆에는 작은 조립식 오두막이 있고 거기 문지기 할아버지가 늘 머무르고 있었다. 이 문지기는 내가 기숙사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온 사람이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올 법한 심술궂기 짝이 없는 할아버지였다.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는 무조건 기숙사에 돌아가야만 했다. 늦으면 입구에 서 있는 문지기에게 잡히게 된다. 문지기는 통금을 어긴 학생의 이름을 적어뒀다가 나중에 사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불려가서 설교를 잔뜩 듣고 반성문까지 써야만 한다. 이전에 일하던 문지기는 무척 오래 일한 데다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상냥한 할아버지였다. 나도 한번 통금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빨리 들어가렴.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단다. 라며 윙크를 찡긋하고 보내줬던 적이 있다. 정말 댄디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맥주를 잔뜩 마셔서 그런가 배불뚝이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새로운 문지기는 달랐다.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음험했다. 고작 5분 늦은 거 가지고 한참 동안 설교를 늘어놓고 사감한테 보고까지 올린다.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잘못을 했으니 할 말 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아무 연관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앉았으니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이 빠질 수밖에. 문지기는 오두막 창문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설교를 해대니
밖에 비가 내리던 눈이 오던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설교를 더 길게 늘어놓아. 그 때문에 감기가 걸린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내가 쓰던 방은 2인실로 다른 유학생과 같이 쓰는 방이었다. 그 녀석이 바로 피였다. 피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나라에서 온 녀석이었는데 머리가 비상해서 학비랑 기숙사 비용을 전부 국비로 지원받는 녀석이었다. 그뿐 아니라 성격도 워낙 좋아서 기숙사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녀석이었다. 처음 유학을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 꺼내던 나를 도와준 것도 피였다. 난생 처음 겪는 환경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던 건 모두 피 덕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피가 새로운 문지기의 소행을 참다 못해 직접 단판을 지으러 갔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 문지기의 설교는 악천후일수록 오히려 더 길었다. 그런데 마침 어느 학생이 눈 오는 날 그 설교에 걸려서 오랜 시간 영하의 날씨 속에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당연히 컨디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원체 몸이 약한 녀석이라 이전에 종종 잔병 치레를 하던 그는 결국 폐렴까지 병세가 악화되어 유학을 그만두고 모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다. 애시당초 그가 지각한 건 역시 병원에 다녀오느라 그랬던 것이다. 피는 잔뜩 화가 나서 열배를 토했다. 귀국해야만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건 저 문지기 때문이야.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피는 제대로 된 사과와 위자료를 받아내고 통금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며 달려나갔다. 그것 말고도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았지만 당시 내 어학 실력으로는 저 정도 알아듣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 단판 때문에 피는 유학을 그만둬야만 했다. 갑작스레 모국에서 피에게 지급되던 국비장학금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원인은 그 문지기였다. 직접 항의하러 온 피를 못마땅하게 여겨 불량 학생이라며 대학 측에 보고를 했던 것이다. 기숙사에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사감에게 계속 올린 끝에 그게 피의 모국에까지 전해진 것이었다. 국비 유학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나라를 대표해 그 나라의 세금으로 공부하는 입장이다. 조금이라도 나쁜 행실을 보이면 바로 나라 전체의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장학금이 끊겨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언제나 온화하던 피가 미쳐 날뛰는 걸 보았다. 평생 모등생으로 정의롭게 살아온던 그가 말도 안 되는 음해 때문에 악인으로 낙인 찍혔으니 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가 갔을까. 그의 분노는 정말 엄청났다.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혹시 이미 그때 피는 미쳐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장학금 중단 통보를 받자 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직접 단판을 짓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워낙 덕망이 있던 피의 제안이었고 다들 문지기에 대해 울분이 쌓여 있었기에 기숙사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를 돕기로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들은 거라곤 내일 저녁 기숙사 지하실로 좀 와줘라는 말뿐이었지만 다음날 나는 피의 말을 따라 기숙사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작은 홀이었는데 그날따라 불은 다 끄고 벽구석에 있는 촛대의 양초가 불타고 있을 뿐이었다. 홀 안에는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검은 로브 같은 걸 둘러쓰고 검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지하니까 당연히 밖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어슴푸레한 방에 가득한 검은 인간들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져 나는 조금 기죽었다. 검은 로브를 쓴 사람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같은 로브와 마스크를 건네줬다. 자세히 보니 피였다. 그걸 쓰고 기다리면 돼.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뭐라고 외치면 그걸 따라서 외쳐줘.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홀에 모인 건 기숙사생 중 절반 정도였다. 모두가 사라지면 문지기가 이상하게 여길 테니 나머지는 평소처럼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나도 그쪽 역할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한동안 기다리고 있자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몹시 천천히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주변을 보니 피랑 다른 한 명이 계단 바로 옆 벽에 붙어 낌새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대로 손을 뻗어 내려온 사람을 잡았다. 문지기였다. 문지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된 듯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홀의 한가운데까지 끌려왔다.
나는 그제야 홀의 한가운데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게 보였다. 평소에는 난로에 넣는 땔감을 팔 때 쓰는 놈이었다. 그걸 보자 문지기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녀석들 문지기를 죽이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냐? 방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주변에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나 역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내심 겁에 질려 울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피가 마스크를 벗고 문지기 앞에 서서 말했다. 도둑이 아니라서 다행이겠군.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패거리 중 한 명이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도둑이 든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해 문지기를 꿰어냈었다고 한다. 계단을 내려올 때 그가 잔뜩 경계하고 있던 건 그 때문이었겠지. 피는 문지기를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겁에 질려있던 내 귀에는 잘 들리지가 않았다. 내 놈의 악랄한 정신에 벌을 내리겠다라던가 청년의 앞날을 끄는 죗값을 치러라라고 말하며 거창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던 건 기억난다. 마지막에 외친 참수로 단죄하리라라는 말만큼은 왠지 제대로 들려왔다. 피는 문지기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어깨를 눌러 땅에 무릎을 꿇었다. 문지기는 비지땀을 줄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새어졌다. 그 순간 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삼각으로 접어 양끝을 잡고 문지기의 목에 살그머니 갖다 댔다. 문지기는 무릎 꿇은 채 뛰어올랐다.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피는 문지기를 죽일 작정이 아니었다는 걸. 눈을 가린 문지기는 완전히 손수건을 도끼라고 믿고 있었다. 그게 목에 다가오면 진짜로 목이 잘려나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피 옆에서 다른 녀석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문지기에게 평생 창피를 줄 만한 모습을 남겨주려는 게 피의 복수였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한 나는 겨우 긴장을 풀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는 잔뜩 웃음을 머금고 손수건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녀석들도 소리를 죽이며 웃고 있었다. 그에게 천벌을 내리자라고 피가 그렇게 외치자 모두가 천벌을이라며 따라 외쳤다. 피는 그대로 손수건을 내려 문지기의 목에 대었다. 문지기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넘어졌다. 패닉에 빠진 것인지 그대로 물고기처럼 몸이 이리저리 튀어오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우리는 다 같이 웃어 제꼈다. 한바탕 웃은 후 피는 문지기의 눈을 가린 천을 벗겨주려 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벌벌 떨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몸을 잔뜩 말았다가 다시 쫙 펴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걱정이 된 것인지 피가 문지기의 어깨를 잡은 순간 알 수 없는 외침과 함께 문지기의 움직임이 멎었다. 입에서는 침과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다. 단번에 지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가 봐도 분명했다. 문지기는 죽어 있었다. 아마 지나친 긴장 때문에 심장 발작이라도 일어난 거겠지.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더라면 어떻게든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작해야 20살 내의 애송이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우뚝 서서 그를 바라봤을 뿐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이 사건이 대학에 발각되면 다들 퇴학당하겠지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도. 이 녀석 묻어버리자. 정적을 깨고 피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들 피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밖에 모른다.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으면 문지기가 실종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마침 지하실은 땅을 파고 벽돌로 벽을 세운 것뿐이라 바닥은 흙바닥인 채였다. 벽돌이 무너진 벽 아래 구멍을 파고 문지기를 뉘었다. 아직 죽고 시간이 그리 지나지 않았기에 몸은 부드러웠다. 눈은 천으로 가린 채였다. 흙을 덮고 그 위에 벽돌을 적당히 쌓아 그럴싸한 모양새로 만들었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방에 있던 녀석들이 몰려왔다. 그리고는 문지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궁금해했다. 피는 문지기랑은 화해했어.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나가 있겠다고 하더라고. 라며 얼버무렸다. 다들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잔뜩 굳어있는 우리들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대학에서도 문지기의 실종을 알아차렸고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찾아와 기숙사 안을 조사하기도 했고 학생들한테 탐문도 했지만 결국 문지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문지기는 행방불명 처리가 되었다고 들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처리가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 경찰도 설마 지하실에 그가 묻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로부터 며칠 뒤 피가 귀국했다. 그때까지 나와 피는 이전처럼 사이좋은 룸메이트로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나 역시 평범하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심령현상이나 가위눌림 한 번 없이 아주 평온한 유학생활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사건이다. 이제 와서는 그 문지기 사건은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래, 바로 요전날까지는 그랬다. 노후화가 심해진 기숙사를 해체했는데 지하에서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전해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6번째 이야기, 아름다웠어. 친척들 중 모두 싫어해서 고독하게 지내던 A씨라는 분이 계셨다. 나는 중학생 시절 그 A씨가 좋아 자주 그 댁에 놀러 갔었다. 그 A씨가 어느 날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다. 시골 학교는 교재비나 설비비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 졸여 팔곤 했다고 한다. 메뚜기는 학생들한테 잡아오게 시켰는데 A씨는 꽤 둔한 편이라 기한이 다 되도록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허락해줬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학교에 들 낯이 없잖아. 당장 나가서 더 잡아와. 라고 A씨를 집에서 끌어냈다고 한다. 불쌍하게도 A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어두운 논에서 메뚜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빛이 뿌옇게 비치더란다. 하지만 불빛이 보이는 곳은 논투성이인데다. 그 뒤는 숲이라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불타고 있는 듯했다. 상당히 큰 불이라 처음에는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꽃 색깔이 조금 이상했다. 빨갛다고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게 다시 빨갛게 돌아간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름답다는 생각에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느껴졌다.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언제까지 메뚜기나 잡고 있는 거야? 라고 A씨에게 소리쳤다. A씨는 불빛을 가리켰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그냥 모닥불이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지난 터였다. 집에서 쫓겨낸 게 저녁 7시였고 불을 발견한 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불빛이 올라왔던 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경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뭐가 불타고 있었는지는 다들 알겠지. 거기 있던 건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 시체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분 나쁘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래도 아름다워서 라고 대답했다. 7번째 이야기, 수집가. 나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취미를 지닌 수집가 친구 A가 갑작스레 중병에 걸렸다. 여생이 얼마 남았느니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어쩔 도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의사가 말할 정도였으니 A는 바쁘게 움직였다. 방에 보관하던 대량의 컬렉션을 묵묵히 꺼내 한동안 바라보고 만져보았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것들을 넣고 봉투에 넣어 쓰레기 처리장에 가져가 버렸다. 나를 포함해 가장 친하던 수집가 동료 5은 그걸 조용히 도왔다. 버리는 것이라고 마구 봉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차분하게 정리해 넣었다. 분리수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재질도 다 따로 나눠 처분했다. 친구가 컬렉션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게는 전해져 왔다. 꽤 가치가 나가는 것들도 있었지만 팔거나 업자에게 넘기지도 않고 모두 스스로 버렸다. A가 컬렉션에 가지고 있던 집착은 그 정도였다. 작업을 도와준 수집가 동료들에게 유품 삼아서 하나씩 가져가. 다만 처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버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넘겨준 걸 빼면 A의 컬렉션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A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는 정말 드문 것도 몇 있었기에
어쩌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하나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A는 그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직 20대였기에 병의 진행도 그만큼 빨랐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곧바로 수집가 동료 B가 큰 부상을 당했다. 뭐 운이 나빴겠지 하고 다들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지만 얼마 후 수집가 동료 C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수집은 이제 그만두겠다며 컬렉션을 옥션에 올렸다. A한테 받은 것까지 합쳐서 그 컬렉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C는 그걸 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상을 당했다. 동료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다 나는 문득 A가 화내고 있는 거 아냐? 라고 말했다. 한동안 큰 부상을 당했던 B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분명 그런 걸 거야. B는 다치기 전 A한테 받았던 물건을 어느 가게에 팔았었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 물건이 더 희귀해 엄청난 가격을 불렀기 때문이라나. 그 이야기를 듣자 다들 그러네. 분명 A가 화가 난 걸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는 A가 태우기로 한 수집품을 태우는 척하며 몰래 대량으로 빼돌렸었고 얼마 전에는 엄청난 가격에 처분했다. 나도 A의 저주를 받는 걸까. 8번째 이야기, 지렁이. 어떤 섬에서 체육대회가 있던 날 밤에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어 섬의 모든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다. 사흘 동안 할머니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작은 섬에서 사흘 넘게 찾지 못한다면 대개 바다에 떨어졌기 마련이었다. 결국 수색은 일단 중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종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발견됐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길을 달리고 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밭에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발견한 사람이 할머니를 부르자 대답도 하고 정신도 말짱해 보였단다. 일단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병원에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한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왜 그러셨나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본 적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걸 대접할 테니까 따라와 라고 하기에 얌전히 따라갔다고. 그리고 어떤 접시를 내왔는데 자세히 보니 지렁이가 스파게티처럼 담겨 있었단다. 그리고는 발견될 때까지 마땅한 기억이 없고 정신 차리니 그 밭에 앉아 있더라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하는 도중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다며 토를 했다. 의사가 구토물을 살펴보니 대량의 지렁이가 얽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구포역 괴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학교 생활과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역사 안뿐만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탓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한 10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천 같은 게 펄럭이더군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천 같은 게 날라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나가서 밤에 청소를 할 때마다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내키지 않았던 저로선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괜히 일을 늘리지 않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천 쪼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것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인가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결국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다 보니 힘들어서 나갔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또다시 오는 날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여전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교차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도 늦어서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며 힘겹게 눈을 떴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단발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미친 듯이 역사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에 발이 탁 걸리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누워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댄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서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팔 한쪽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마음속으로 제발이라는 말만 떠오르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딱 떠지면서 동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동료들이 끌고 와서 휴게실에 누워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 휴게실 안 풍경도 그렇고 가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 길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근무를 하는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둔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둔나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가발공장 괴담.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 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의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대문 옆 쓰레기통.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의 안에는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며 가발 공장의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서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인정하기로 했고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얼추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어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의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알겠습니까? 우리 둘은 같이 웃으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들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열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 머리들 중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저려오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양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에 천장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창밖으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랐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철 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을 매다는 장면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